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134억 2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차이신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51.8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수치는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영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등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사 이래 첫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며 강한 주주 환원 의지를 드러낸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달 28일 투자자의 달 행사에서 보통주 3,750만 주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는 기업들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 나왔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근원 PC가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3년 만에 최저치로 둔화됐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고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지표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PMI였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시카고 PMI가 47.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0포인트였는데요.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 가져간과 동시에 직전보다도 무려 12포인트나 강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대폭 확장되면서 나중에 발표가 될 ISM 제조업 PMI가 우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SM 제조업 PMI가 나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역 PMI가 바로 시카고 PMI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국채 금리 쪽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치솟는 움직임, 그리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무역 수지 13개월 연속해서 흑자세를 보였다라는 것과 동시에 45개월 내 최대 규모였다라는 아주 유의미한 수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상회한 8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보다도 49억 달러였는데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13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상반기 기준이 아닌 월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조업일 수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인도 쪽에서 수출이 역대 6월 중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중국 부분에 있어서도 4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만에 수출 플러스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조금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2800선 우선에서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깨진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일단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5%대 강하게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가 유럽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조리 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시 하락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850선을 지금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인과 동시에 엔캠 역시도 장중에 6% 넘게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기도 했죠.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호재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물론이고 HLB 3,000당 제약까지 모조리 5에서 6%대 강세에 이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깃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유진 로봇 한번 꼽아봤는데요. 2차 전지 조립 라인에 투입이 되는 자율주행 로봇 부문에 있어서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20% 넘게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수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숲입니다. 이 숲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가 변경된 이름이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외국인은 현재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는 바로 CXL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슈였는데요.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상 지난번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레드햇의 인증에 성공을 했던 이 CMMD 제품이다라는 이야기 꺼내면서 25일에 이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장부터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규장에서도 불기둥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CXL이 뭘까라고 살펴봤더니 CXL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는 2차선 도로를 8차선까지 이렇게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넓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기존 D램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살펴봤더니 사실 아직은 이 CXL이 완벽하게 개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XL 2.0을 지원하는 CPU가 아직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살펴봤더니 하반기에는 이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당연히 더 커지겠죠. 2022년 17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026년에는 이것이 21억 달러까지 강하게 치솟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2028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150억 달러까지 진짜 크게 오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80% 정도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는 CXL D램 시장 규모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2028년에 정말 강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7년에 모든 CPU가 CXL 연동돼서 설계가 될 텐데 이런 흐름 속에서는 CXL 전용 D램이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장중에 82,000원 우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이 네오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XL 검사 장비 개발 업체죠. 이 종목 오늘 초반에 18%까지 급등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억 규모의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엑시콘과 오키스전자 모두 다 25%대 강세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엑시콘은 조금 윗골이 길게 달았고 오키스전자는 그래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CXL 생산에 기반이 되는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 개발 업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오늘이 벌써 하반기 첫 거래일입니다. 수출 지표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활약을 한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우리 지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양대 시장 모두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코스피 전망은 긍정적이고요. 업종으로는 우주항공과 자동차 금융을 바라보자라는 조언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조업 PMI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는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발표가 됐고요. 오늘 밤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브리핑에서 보셨던 CXL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나온 겁니다.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용화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CXL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는 오킨스전자, 엑시코 또 네오셈에서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 CXL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CXL 관련주들이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동되기에는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변동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네오셈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SD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 쪽에 대해서 글로벌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본업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업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SSD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는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개선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CXL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못 움직였었던 혹은 반도체보다는 약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모두 다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부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7월 1일 오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CXL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네오셈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본업단에선 네오셈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이 기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잠깐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을 만약에 공략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종가에 만약에 이 기업이 양봉 마감이 된다. 오늘 시초가가 14,630원이거든요. 여기 위에서 마감이 되면서 양봉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큰 조정 없이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14,630원 이하, 그러니까 음봉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가 모두 다 움직이진 못한다. 근데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테마성을 가지고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CXL 관련주의 종가가 앞으로의 향방도 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종가를 보면서 앞으로 더 오를지 혹은 내릴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였었던 어부부 반도체 같은 기업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의 모양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CXL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 네오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위에서 마감이 되는 게 좋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양봉 네. 마감이 되면 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CXL 관련돼서 변동성을 과거에 보였었던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한 종목을 더 소개드려 보자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PCB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기업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CXL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후에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들도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요거 이제 PCB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하반기에는 이 CXL 쪽과 엮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까지 관심 번역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생산 쪽에서는 1.96%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 4% 넘게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단 애리조나주에서는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지금 작용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반등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소외된 종목군들의 반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LG엔솔의 경우 투자를 줄이는 게 장기 관점에서는 악재인데 단기 관점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만큼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생산 보조금을 줄일 리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인데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다음에 얼티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LG엔솔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전기차에 주고 있는 보조금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미국에서 자동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멈추면 결국은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금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조금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애리조나나 여러 지역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LFP 배터리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쓸 ESS용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이것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당장은 뭐 현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래에 그만큼 정책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제가 보기엔 아주 그림이 명확하다.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높이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16%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 비만 치료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펩트론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종목군별로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네요. 네. 인벤티지랩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만 당뇨 약 치료제가
다른 쪽에 대한 적응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물질 이전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똑같은 효과 혹은 추가적으로 부작용도 덜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와 지금 기술 이전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30년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래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한미약품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약하다가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3,000당 제약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펩트론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야지만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른 종목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벤티지 랩의 경우도 사실 좀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오늘 좀 튀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좀 저점에 있는 쪽을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상한가라는 게 사실 쉽게 가는 게 아니죠. 네. 상한가가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비중으로 매매할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면 1,000억이 넘어갔긴 했을 텐데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벤티지 랩보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서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비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D&D 파마텍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레싱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D&D 파마텍을 이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소량의 자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3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8,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투자 관점으로 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면 네.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28,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세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서 셀트리온의 경우도 지금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때마다 언급이 됐었던 기업이 있죠. 뭐 알테오젠이나 네. 오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었던 HLB 그리고 3,000당 제약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그동안 과거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CDMO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을 좀 키우길래 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치한다라고 한다면 네. 지난주에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네. 근데 트럼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네. 그 규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약 바이오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약 바이오를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생물보안법이 좀 어그러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건 11월 달까지 진행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그러졌었던 것은 맞지만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은 살짝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시장에서 관심도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추후에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에 나쁠 것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 대선 토론회에 대한 영향을 네. 조금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분기와 2분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1분기와 2분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대다수가 3분기 때는 주춤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식음료 중에서도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리콘2가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 2분기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살짝 휘청휘청거리고 네.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1, 2분기 때 좋지 못했었던 어중간했었던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중에선 제약바이오라든지 오늘 2차 전지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반기 때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들로 자금이 좀 유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변동성 잘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대장주였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기서 올라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시장에서 가져간다라는 네.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가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한 종목 정도는 꼭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생물보안법 이슈와 관련해서도요, 대표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11월까지는 그냥 좀 두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바이넥스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MO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 위탁 생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B라는 C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에 규제를 많이 가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A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이넥스 외에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뭐 11월까지도 좋지만 앞으로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는 다르게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라기보다는 없죠. 결국에 그냥 생산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처럼 이렇게 리스크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는 선에서 위탁 생산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대선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까지 바이넥스가 지금부터 50%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구조적으로 저는 성장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기업을 공략하실 때는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 이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라는 네. 기업도 있죠. ABL 바이오도 오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재무제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주는 제약 바이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사님?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익 늘어나는 만큼 배당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상증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인데 무상증자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게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뭐 본질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2030년까지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을 얼마나 더 할 것인지를 현대차 스스로 제시했는데요. 과연 뭐 그게 맞을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글로벌 3위 할지를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뭐 한 2030년 가게 되면 2위 할 수도 있고 다시 5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추이보다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가 누구냐가 핵심이고 결국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비상장 쪽에서는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다음에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는 뭐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선 회장의 재산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띄워주는 것과 배당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주가가 반토막으로 낮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을 향한 전체적인 인베스터 데이의 핵심 포인트가 모이면서 오늘 다른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네. 다 호재성 재료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차 집중적으로 오늘 팔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비스만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인베스터 데이가 아니라 글로비스 데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뭐 주가 뭐 반토막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구간일까요? 네,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7배, PR 7배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빅3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빅3가 기껏 받아봐야 지금 한 6배 정도 받고 있는데 혼자 지금 7배를 받다가 오늘 또 10% 정도가 오르면서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8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정 주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론을 딱 정확하게 내리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을 향한 현대그룹의 무한 사랑이 이게 시장 평균까지 끌어올릴 건지 네. 아니면 다시 자동차 평균까지 끌어내릴 것인지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대글로비스의 실제로 인베스터 데이 발표를 보면 3가지 사업부가 모두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데 해운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미친 듯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만든 물량들의 수출 물량이 대거 급증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데서 다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의 수출 비중이 대거 늘어난다? 그다음에 그걸 나르는 제품, 반제품이나 부품을 나르는 글로비스의 실적이 대거 늘어난다? 이것도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로비스는 지금 시장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PR 6배부터 시장 평균인 PR 한 11배 정도까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주가의 변동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뭐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식이 공급될 수 있는 8월 달,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8월 달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근데 그 반등의 개연성은 뭐 시장 평균 부분인 뭐 10배, 11배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한 27만 원에서 한 29만 원 정도의 주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위로 열어둘 수 있는데 네. 그 이상 가기에는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가격 영역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주 대다수가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보유자는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는데 주가가 워낙 비싸고 올라가면 급등하고 또 내려가면 급락하다 보니까 쉽게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는 게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뭐 이거 내려봐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18만 원 정도로 크게 깰 것 같지 않고 위로는 정고점이었던 23만 원을 쉽게 돌파할 것 같지도 않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제한된 바운더리 내에서의 뭐 박스권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이 가져가고 있는 이 송배전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성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략적 접근은 딱 한 가지죠.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면 되고요.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최소한 20만 원권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정도를 해서 24만 원권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고 만약에 2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부안해동할 때는 아니다. 다만 주가가 상반기에 너무 속도를 낸 만큼 지금은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좀 말이 되는 상승 속도인지 아무리 뭐 AI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지금 이 주가가 나름 그래도 대형주인데 6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24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3-4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나름 대형주라고 부르는 종목이. 그러면 충분히 쉬어갈 만한 자리가 됐고 현재 5월 선과도 충분한 거리가 벌어져 있어서 이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신규 매수자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전력 설비 쪽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원픽 섹터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쪽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의 선택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내내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테크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지금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쪽이 그냥 전통적인 제약사들입니다. 전통적인 제약사들, 뭐 성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자금력이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문제가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하면 10이라든지 BW 발행을 하고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도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자면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 쪽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와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국제약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쪽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장 동력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국제약의 그 재무제표를 잠깐 좀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현재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가총액이 8천억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상치이긴 하지만 2006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2000%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여기 우측에 있는 저 그래프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PBR인데 지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역사상 거의 최하단부에 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여전히 높아요. HLB 사태도 한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는데 동국제약같이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지만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 나가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았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지배적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과거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제약바이오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올해 전반적으로 이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가 받아갈 수도 있고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형 변경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특허를 연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만료 기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일단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갔고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넥스가 받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제약사 그중에서 이제 미용기기를 최근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동국제약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19,3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온 날 봤을 때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화색을 띠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와 관련돼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것 HBM하고 엔비디아 쪽 실적을 제외하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어지는 거 내년부터나 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매출이 실제 나오는 건 엔비디아의 설계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TSMC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 매출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그쪽으로 전부 옮겨가 있고 뭐 전력 관련주도 다 끌어당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실적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건 IT 세트라는 거죠. 하반기 신제품이 대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7월 10일 날 갤럭시 폴드 플립 새 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9월, 10월 되면 아이폰 16 새 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PC가 회사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코파일럿 관련 제품들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회사 쪽에서 이제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심텍이다. 심텍이 원래 생산해내는 PCB가 모바일용 DDR DRAM 쪽 PCB를 생산했고 그다음에 PC에 들어가는 DDR DRAM도 생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F량 SIP 쪽, 그다음에 F량 일부 소형기기의 SIP 같은 쪽에 추가 매출이 잡혔다는 뉴스가 이미 전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좀 회복이 된다면 과거 실적이 올라갈 때 평균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딩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42,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20배 정도의 PER 수준이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딩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매수 가격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따라가면서 사시면 그렇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니까 35,000원대 정도에서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심텍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반면에 코스피는 2,800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수급은 95점 나왔고요. 실적과 그리고 신호 강도는 90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9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최초로 국산 전투기의 엔진 공급 계약 소식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모아진 바가 있었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전투기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45년 동안 축적한 항공 엔진 기술로 인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이 종목 오늘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 85점, 신호 강도도 동일한 점수 나왔습니다. 차트와 실적은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SKC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SKC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뿐만이 아니라 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개월 동안 주가가 300%가량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오늘은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MM입니다. 실적은 95점 나왔고요. 차트는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코로나 기간 동안 단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7조 원, 그러니까 17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 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94%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3%대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에 오늘은 지금 현재 딱 보합에 걸쳐져 있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전력 설비주 최근 동안에는 조금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만큼 매수 관점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모멘텀 등 CDMO 관련주에는 호조가 전망되니까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셈은 CXL 테마 변동성 속에서 본업의 성과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